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절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것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30년 된 낡은 원룸 아파트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댈 뿐이었습니다. 행복은 어쩌면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오민서 31해를 살았습니다. KDB은행 5년차 대리이며 사람들은 제게 늘 친절하고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제 진짜 이름표는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20살 보육원을 나와 처음 얻은 이 작은 원룸에서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제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만 만날 수 있기를. 그런 제게 한지훈 씨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태웅건설 한태웅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행 고객으로 만났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제 창구에 앉았던 그는 다른 VIP 고객들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제가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딱딱한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제 명찰과 제 눈을 바라봐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사랑이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게 평생 같이 있자고 아버지께도 곧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괜찮을지 회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지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런 말하지 말라며 민서 씨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사람을 보실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훈 씨는 늘 그렇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가 아니라 저의 현재를 제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결혼은 두 집안의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기댈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만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서도 저는 차마 제 입으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배려해 상견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을 다리는 제 손길은 언제나 빳빳하고 단정했습니다. 은행 창구는 제게 세상과 맞서는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 분기별 실적 최우수. 저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완벽하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태웅건설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라도 따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퇴근 후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차가운 공기.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 그중 하나가 지훈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가 감히 그 세상에 발을 들여도 되는 걸까? 불안감은 독초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주말에 지훈 씨와 함께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저는 포크를 쥔 제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보육원에서 수십 개의 숟가락을 닦던 손. 그의 가족들은 분명 제 손에 남은 그 흔적을 알아볼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상견례를 불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은행 업무는 유난히 바빴고 저는 점심도 거른 채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창민 지점장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실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고 특히 저처럼 배경 없는 직원에게는 유독 가혹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지점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번 달 실적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제가 지난 분기 실적은 좋았다고 대답하려 하자 그는 지난 분기 얘기가 왜 나오냐며 말을 잘랐습니다. 즉, 혀를 차며 오대리는 사람이 독해야 하는데 너무 물러터졌다고 그러니 시집이나 가려고 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집이라니. 당신이 내 사정을 알기나 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점장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실적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기댈 곳이 없다는 세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모욕감을 꾹꾹 누르며 자리에 돌아왔을 때 지훈 씨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으로 달려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그는 민서 씨, 오늘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보육원에서 자란 것까지 전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하셔?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가 제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좀 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했던 그 잔인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민서 씨 아버지가 상견례를 미루자고 하셔. 미룬다. 그것은 거절이었습니다. 상견례를 준비하며 처음으로 맞췄던 제 생애 가장 고왔던 베이지색 원피스가 옷장 속에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안 되는 거였어. 나 같은 건 감히 꿈조차 꾸면 안 되는 거였어. 30년 된 낡은 아파트 홀로 잠자리에 드는 이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육원 천장에 둥근 얼룩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룩을 보며 다짐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나만의 가족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꿈이 오늘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아픔도 모른 채 지훈 씨에게서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웅건설 한태웅 회장.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 냉혹한 재벌 총수가 과연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일까요? 그의 성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도 저는 은행 유니폼을 입고 웃으며 고객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불안한 행복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상견례를 미루자고 하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낡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은행 유니폼과는 어울리지 않는 핏기 가신 낯선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 부모 없는 아이. 그 꼬리표는 제 인생을 이토록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지훈 씨가 설득할 거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지훈 씨에게서는 아버지를 설득 중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지만 그 문장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절망을 읽었습니다. 그가 설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거절당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욱 짙은 화장으로 제 창백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KDB은행 친절사원 오민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날따라 유독 박창민 지점장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그는 아침 조회 시간 내내 저를 쏘아보며 비꼬았습니다. 요즘 연애하느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긴 학교가 아니라고. 배경 없고 스펙 없으면 실적이라도 좋아야 한다고. 안 그런가, 오대리?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동정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사생활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마치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배경 없는 직원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오후 내내 저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도장을 찍고 고객에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훈 씨의 아버지 한태웅 회장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돈과 명예가 전부인 사람일까? 나 같은 건 쳐다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지훈 씨가 은행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옛날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저를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애써 변명했지만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그를 힘들게 하고 저를 비참하게 만든다면 놓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는 무슨 소리냐며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아버지가 민서 씨를 만나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만나주지도 않으시지 않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행 앞 가로등 아래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아요. 지훈 씨 아버님께 저는 그냥 보육원 출신의 근본 없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끌어안았지만 그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이 도시에서 저만 홀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 홀로 잠드는 차가운 방. 지훈 씨는 제게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제 초라한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상견례는 정말 없던 일로 하재. 미룬다에서 없던 일로 한다로. 그것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낡은 침대에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혼이 미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태웅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지훈이라는 남자의 아내로서 완벽하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한태웅 회장의 거절 통보 이후 제 삶은 두 개의 지옥으로 나뉘었습니다. 밤에는 지훈 씨의 애타는 연락을 애써 외면하며 홀로 절망을 삼켜야 했고, 낮에는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은행이라는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특히 박창민 지점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태웅 회장의 아들과 결혼이 불발되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날 아침 모든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는 곁눈질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오대리는 눈치가 없어서 큰일이라는 둥, 굴러들어올 뻔한 복을 제 발로 찼다는 둥,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급기야 그는 제게 고아라고 봐줄 줄 아느냐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은행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고 저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 한태웅 회장이 저를 거절한 이유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행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저는 더욱더 제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랑도 직장도 제 인생에서 소중했던 모든 것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창구에 앉아 다음 고객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어르신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행색이 몹시 초라한 노인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군데군데 해진 낡은 파카, 때 묻은 모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한 눈. 경비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노인은 그 손을 피해 무작정 번호표 기계 앞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모두가 그 노인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불안한 눈빛에서 저는 20살에 처음 보육원을 나와 낯선 서울역에 홀로 서 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노인은 제 창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여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주머니만 뒤적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겠다며 송금을 하고 싶은데 도통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말하는 내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릴 적 저를 돌봐주시던 보육원의 늙은 할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제 손에 몰래 사탕을 쥐어주시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었던 분. 저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 박 지점장이 저를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노인을 돕지 않으면 저는 제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인의 팔을 부축해 키오스크 앞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듯 화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가웠던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 하나가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어르신은 며칠 뒤 은행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박 지점장의 따가운 눈총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제가 다시 천천히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난번처럼 화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송금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자 어르신은 황급히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지훈 씨와의 단절된 관계나 박 지점장의 모욕 같은 것은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작은 온기를 나눴다는 아주 미약한 위안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르신이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제 창구는 유독 바빴고 어르신은 하필이면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김대리 창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서류를 처리하는데 옆 창구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리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3만 원 내셨으면서 왜 4만 원을 냈다고 우기시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분명 4만 원을 냈는데 만 원이 비는 것 같다고 손을 떨며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혀를 차며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니 CCTV를 확인해 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이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00 원.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 값이지만 저 어르신에게는 며칠치의 식비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치매가 오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그 10,000원이 절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나듯 은행을 나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박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유니폼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을 열었습니다. 점심값으로 쓰려던 10,000원짜리 한 장을 구겨 쥐었습니다. 저는 창구에서 뛰쳐나가 은행을 나서려던 어르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하다고,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쥔 10,000원짜리를 어르신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어르신이 당황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돈만 드리기 민망해서 저는 늘 가지고 다니던 박하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부터 버릇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씩 입에 넣고 버티곤 했던 제게는 부적과도 같은 사탕이었습니다. 비록 포장지는 낡고 바랬지만 지금 이 어르신께 가장 필요한 건 이런 작은 달콤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시라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기운 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며 낡은 박하사탕 하나를 그분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들린 10,000원짜리와 낡은 사탕 하나를 번갈아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아주 오랫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고 조심히 돌아가시라고 인사하며 어르신을 배웅했습니다.
제 처지도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누군가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하사탕을 건넸던 그날 이후 며칠간 은행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지훈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서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은행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박창민 지점장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원들을 볶아댔습니다. 오늘 오후 무려 300억 원을 예치할 어마어마한 VIP 고객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 지점장은 아침 조회 내내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특히 VIP 응대는 자신이 직접 챙길 것이니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은 오직 300억이라는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소란 속에서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게는 300억짜리 고객보다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을 찾으러 오실 할머니 한 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로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지점장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연신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VIP 고객이 아닌 그 허름한 어르신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하필이면 이 최악의 순간에 어르신은 로비를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이번에도 제 창구 앞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박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늘따라 안색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장 정리를 좀 하고 싶다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넣어 마지막 거래 내역까지 빠짐없이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행 입구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비서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박 지점장이 기다리던 300억 VIP 고객이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VIP를 VIP실로 안내하려다 말고 문득 저를 발견했습니다. 초라한 노인을 상대로 통장 정리를 해주고 있는 저를. 다음 순간 박 지점장은 VIP 고객이 보는 앞임에도 불구하고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팔뚝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제 귓가에 대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저 노인네를 붙잡고 뭐하고 있냐고 당장 VIP실로 뛰어가지 않고 여기서 뭘 꿈을 대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나 강해 팔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VIP 고객, 그리고 어르신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고객님의 업무가 먼저입니다. 로비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박 지점장의 얼굴이 광기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제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쳐들었다가 VIP 고객을 의식하고는 간신히 내렸습니다. VIP를 모시라고 저 노인네는 버리고 당장 가라고 그는 입모양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고객님의 업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 개의 시선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는 300억 VIP 고객의 차가운 눈. 다른 하나는 저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이글거리는 박 지점장의 광기 어린 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여태껏 보았던 그 불안하고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허름한 어르신의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은행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VIP를 돌려보낸 박 지점장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살기만으로도 제 등은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듯 시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남은 업무를 기계처럼 처리했습니다. 그 허름한 어르신께서는 무사히 돌아가셨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 은행 마감 시간을 1시간 앞둔 4시경
지점장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박 지점장이 땀으로 젖은 얼굴을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VIP가 서명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곧장 제 창구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수수료 3천만 원. VIP 계좌를 처리하면서 300억에 대한 수수료 3천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은행 측의 실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응대하는 사이 VIP 고객은 박 지점장의 지시를 받은 박 대리가 전담하여 처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박 대리님이 전담하셨다고. 그 순간 박 지점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창구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 노인네에게 붙어있는 바람에 모든 절차가 꼬였다고 이 모든 사단은 저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제가 VIP를 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짜리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서류를 보시라고 최종 승인란에 찍힌 도장은 박 대리도 아니고 바로 지점장님 당신의 도장이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린 한마디였습니다. 박 지점장은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내 말 거역한 것도 모자라 이제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냐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배경도 없는 것을 잘 안다며 여기서 잘리고 나면 어느 은행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제 인생을 끝장내 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동료가 바로 몇 분 전까지 저와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조차 모니터에 얼굴을 박은 채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사랑을 잃었고 이제는 제 목숨 줄과도 같았던 직장마저 이 억울한 누명 속에서 잃게 생겼습니다. 보육원 출신 오민서. 저를 지켜줄 방패 따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VIP 고객의 번호를 직접 누르고는 수화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내 실수로 모든 것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빌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손은 차가운 쇠붙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은행 업무 처리에 저희 측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불쾌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지점장은 제 어깨를 경멸하듯 툭툭 치고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창구에 앉아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억울함에 일그러지고 눈물로 얼룩진 30년 전 보육원에서 처음 버려졌던 그날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과 전화를 했던 그날, 저는 제 책상에 사직서를 올려두고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5년의 청춘이, 제 모든 노력이 3천만 원짜리 누명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낡은 원룸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지훈 씨에게서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을 거절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보육원 출신 오민서. 그것이 제 존재의 적나라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지내던 며칠째 되던 날,
지훈 씨에게서 마지막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를 꼭 딱 한 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상견례. 이미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가 제게 다시 날아왔습니다. 저는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제 입으로 직접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 아들 곁에서 깨끗이 사라져 주겠다고. 그것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제게 남아있던 옷 중에 가장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샀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슬픈 옷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빌딩의 최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제 낡은 구두가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주눅든 소리를 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 방 안쪽 깊숙한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웅 회장.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수없이 보았던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냉혹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정장을 입고 저를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그 눈빛에서 지독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민서 대리. 아니, 이젠 오민서 양이라고 불러야겠군. 그 목소리.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은행에서 들었던 쉬고 갈라지고 떨리던 그 노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깊은 울림은 분명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은행에서 박 지점장에게 팔을 붙잡혔을 때 저를 꿰뚫어 보던 그 허름한 어르신의 형형하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모습, 10,000원이 모자란다며 김대리와 싸우던 연기, 그리고 300억 VIP가 왔을 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저를 찾아왔던 그 어르신. 그 모든 것이 저를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잔인한 사람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태웅 회장은 제 손바닥만 한 무언가를 테이블 위로 꺼냈습니다. 그것은 포장지가 다 바래고 꼬깃꼬깃해진 제가 그에게 건넸던 낡은 박하사탕 한 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단 하나요. 그의 시선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지점장에게 그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 300억 VIP 고객 앞에서 뺨까지 맞을 뻔했지. 그런데 왜 나를 도왔지? 왜 돌아서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 늙고 더러운 노인에게 당신 주머니에 있던 이 마지막 사탕 하나를 꺼내주었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낡은 박하사탕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회장님 눈에는 제가 한심한 패배자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그 순간 회장님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에게서 버려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아무도 저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너는 소중한 아이라고 말해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그날 저는 박 지점장 앞에서 제 세상을 전부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낡은 사탕 하나를 건네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처럼 버려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지켜온 저 오민서라는 사람의 전부입니다. 제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가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태웅 회장. 평생 울어본 적 없을 것 같던 그 남자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의 붉어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한태웅 회장님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30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보육원이라는 차가운 낙인을 녹여내렸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세 사람, 지훈 씨와 저 그리고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용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낡은 박하사탕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의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은행으로 잠시 와줄 수 있겠냐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사표를 낸 몸이었지만 그분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로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창민 지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창구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어제와 같은 완벽한 정장 차림의 한태웅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회장님이 저를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제게 이리 와서 당신 옆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분의 옆자리에 섰습니다. 박창민 지점장은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며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한 채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은행 로비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일주일간 허름한 노인의 행색으로 이 은행을 방문했다고. 그리고 이 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박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박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0억 VIP 고객의 3천만 원 수수료 누락건. 그 최종 승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박창민 지점장 당신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실수를 덮기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고객에게 거짓 사과까지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은 덧붙였습니다. 그 직원이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신들이 배경 없다고 무시하고 고아라고 모욕했던 내 옆에 서 있는 이 오민서 대리라고. 박 지점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은 곁에 있던 비서에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박 지점장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실적 조작과 비리들이 담긴 감사 자료였습니다. 그는 박 지점장에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박 지점장과 그에게 동조했던 몇몇 직원이 쫓겨나듯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7천억이 넘는 돈을 이 은행에 맡긴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도 이율이 높아서도 아니라고. 그저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돈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가문과 배경이라는 허울에 갇혀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의 진심조차 의심했다고. 그는 제게 저를 시험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박하사탕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이는 새 박하사탕 상자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그 사탕 상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낡은 사탕은 내가 평생 간직할 것이네. 그리고 이 새 사탕은 자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와서 제 다른 쪽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지훈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평생 지어본 적 없을 것 같은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주어 고맙다는 말 대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딸을 찾았구나.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에 30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제 손을 잡아주는 지훈 씨가 있었고 제 앞에는 저를 딸이라 불러주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 오지 않을 것 같던 제 인생의 봄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